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미국 LA에서 전해드립니다. 비행기 택시로 출근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세계 최고 속도 시속 620km로 실크로드 태극기를 바꾸자를 주제로 영상 올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영양제 하나를 기부 부탁 올립니다. 영상 들어갑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전문 스타트업 아처 에비에이션사는 6월 10일 LA 인근 지역에서 도심형 에어택시 아처 메이커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에어택시는 전기 구동 수직 이착륙기로 최고 시속이 156마일, 약 250km로 최장 60마일, 96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개발사 측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아처 메이커를 2024년 도심형 항공 택시로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한 내용으로는 비행기 거리는 그다지 칭찬할 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상용화되는 2024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약 100마일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전기 구동에 의한 에어택시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한쪽에서 한국의 기술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현대는 2020년 초 우버와 함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춘 매거진에 따르면 약 300개의 회사가 비행기 택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 한층 더 안정화된 완전 자율주행 택시의 등장,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택시를 1년 혹은 2년 안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택시의 경우 소음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소음을 어떻게 줄였을까요? 그리고 비행기 택시의 이착륙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빌딩 옥상이 될까요? 고속도로 위에 만든 육교가 될까요? 아니면 공원이 될까요? 아니면 로컬 도로 위에 만든 육교가 될까요? 어찌됐든 교통수단의 발전은 최근 들어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거리용 초음속 여객기가 다시 등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 살아보고 싶은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의 각 주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평균 연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 이상을 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를 살펴보니까 워싱턴 DC가 13만 8,330달러로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 12만 달러, 콜로라도 10만 200달러, 뉴욕이 9만 1,720달러 순입니다. 뉴욕이 생각보다 순위가 낮은데요. 저는 뉴욕이 가장 비싸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콜로라도가 세 번째라는 것이 약간 의외입니다. 반면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수입이 3만 8천 달러가 조금 넘으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민층과 저소득층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서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저도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서 살아야 하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내 집을 장만하려면 연수입이 12만 달러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소득이면 다른 주에서는 훨씬 넓고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중국은 시속 387마일, 킬로미터로 62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공개했습니다. 열차는 마치 열차가 선로를 따라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고온 초전도 전력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속전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고속열차가 앞으로 3년에서 10년 안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최초의 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2003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3,125마일, 킬로미터로 37,000km가 넘는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 네트워크와 가장 빠른 상업용 전차인 상하이 자기부상열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속도도 대단합니다.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약 270마일, 약 431km나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2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은 베이징과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장자 커우를 연결하는 새로운 174km의 고속철도 노선을 공개하여 두 곳 사이의 이동 시간을 3시간에서 겨우 47분이 되도록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동결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초고속 열차도 선보였습니다. CR400AF-G라고 명명된 이 열차는 섭씨 영하 40도의 추운 날씨에서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 고속전철은 베이징, 심양, 하얼빈 사이의 노선을 운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속도를 가진 자기부상 열차로 중국의 동서를 연결하고 중국 서쪽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를 관통하는 자기부상 열차 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중국은 경제 징기스칸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우이그르, 티벳 등의 자치구 분리 독립투쟁을 지원하고 소원해진 유럽연합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고속전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속철도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국토의 면적이 좁으니까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국은 엄청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속전철 기술은 매우 뒤처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비행기를 이동수단으로 애용해 왔기 때문에 지상에서 달리는 고속철도 산업 분야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은 선진국 치고는 매우 뒤처진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9년부터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북쪽의 세크라멘토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약 187마일, 300km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속도가 그다지 신선하지는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2029년이 되면 이 정도의 속도는 고속전철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전기구동 열차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속 187마일, 즉 300km 정도의 속도는 이미 고속철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고속철도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속도는 한국의 고속전철 속도와 같죠. 현재 샌디에고에서 세크라멘토까지 승용차로 약 7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데요. 비록 시속 187마일 정도의 속도라 하더라도 그 소요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하여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전철의 속도가 시간당 350마일, 즉 560km 이상으로 너무 빨라도 정차역을 결정하는 문제 등으로 한 개의 주에서 그 속도를 가진 고속전철을 운행하기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을 동서로 연결한다든가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전철이라면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전철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한국에서 시속 5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전철을 운행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곳 이상의 정차역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현재는 지역 안배다, 정치적 배려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별 의미도 없는 고속전철로 타락한 한국의 고속전철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이 고속전철 선진국인데 그동안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고속전철 기술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시속 약 387마일, 즉 620km의 스피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때문에 축적된 기술과 저렴한 건설 비용을 앞세워 미국의 고속전철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미국 시장이 중국산 고속전철로 잠식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도 있습니다. 고속전철 분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상당히 도약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난 수년 동안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해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스타트업인 오토엑스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거의 완성한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승객을 태운 자동차가 중국의 중요 도시의 거리를 달릴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이 이런 거 정도는 참 빨리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정치판이 기업의 기술을 상용화시켜주지 못하고 방해만 하고 있으니까 연구생들이나 기술자들도 미국으로 들어와 있고 또 미국에서 한국의 최첨단 기업을 계속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번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태극기를 창안하면서 부여된 의미 말고 제 생각대로 표현해 봤습니다. 역사적인 이런저런 의미와 이유는 차제하고 저는 현재의 한국 국기인 태극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을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태극기 한가운데에 있는 태극 문양이 현재의 남북한으로 분열된 한반도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으로 나뉘어진 모양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색상으로 남북한 혹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표현할 때 민주주의는 파랑, 초록등으로 표현하지만 공산주의는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또한 태극 모양의 색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의 좌우 상하 네 곳에 위치한 것은 사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학술적이거나 부여된 의미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극기를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느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 국가의 숫자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육자회담을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주주의 국가 측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공산주의 국가 측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육자회담을 합니다. 한국은 솔직히 주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들 국가가 좌지우지해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기를 새롭게 만든다면 남북한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LA에서 비행기 택시로 출근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세계 최고 속도 시속 620km로 실크로드 태극기를 바꾸자를 주제로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춤추는 곰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